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산새가 수려하고 맑은 물이 굽이쳐 흐르는 평화로운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곳은 마을 입구마다 늘어진 버드나무가 장관을 이루어 버들고리라 불리곤 했는데 사계절 내내 온화한 바람이 불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산자락에 포근히 안긴 기와집들과 초가집들은 저마다의 정겨운 이야기를 품고 있었고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라 골목마다 구수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박하고 부지런하여 해가 뜨면 밭으로 나가 땀 흘려 일하고 해가 지면 이웃끼리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큰 낙으로 삼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버들골에 새로운 형암이 부임해 온 것은 지난 봄의 일이었습니다. 젊은 형암은 서울에서 글공부만 하던 선비 출신으로 성품이 대나무처럼 곧고 마음씨가 비단처럼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내 가족처럼 아끼고 보살피겠다는 큰 뜻을 품고 이곳에 왔지만 아직 세상 물정에는 어두운 면이 있어 매사에 조심스럽고 신중했습니다. 형암은 관아의 동원에 앉아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을 살피느라 밤늦도록 등불을 끄지 못하는 날이 많았고 혹여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며 지냈습니다. 그런 형암의 곁에는 그의 그림자처럼 조용히 내조하는 지혜로운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말수가 적고 단아한 용모를 지녔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호수처럼 맑고 총명하여 사리분별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관아의 일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할 때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엉타래처럼 꼬인 생각의 실타래를 풀어주곤 했습니다. 부인은 결코 남편의 일에 앞서 나서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었으나 그녀가 건네는 나직한 한마디에는 늘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어 형암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스승이자 벗이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관아의 안채 마루에 형암과 부인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기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에 섞여 풀벌레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오고 방 안의 촛불은 바람에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형암은 읽고 있던 서책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 소리를 들은 부인은 조용히 다관을 들어 찻잔에 따뜻한 찬물을 채웠습니다. 향긋한 국화차 향기가 방 안가득 퍼지자 형암에 찌푸려진 미간이 조금은 펴지는 듯 했습니다. 부인은 찻잔을 남편의 손에 쥐어주며 무슨 근심이 그리 깊은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암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곳에 부임한 지 반년이 지났으나 아직 백성들에게 큰 덕을 베풀지 못한 것 같아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마을이 평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언제 닥쳐올지 모를 것엔 풍파를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책에서 배운 이치와 현실의 삶이 다를 때가 많아 혼란스럽다고 고백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말을 묵묵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가 느끼는 책임감의 무게를 짐작하며 따뜻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이치란 거창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평범한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책 속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백성의 떨리는 목소리와 눈빛 속에 진실이 담겨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지금처럼 백성을 두려워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남편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형암은 부인의 지혜로운 말에 큰 위로를 얻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관아의 뜰에는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
계절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려주곤 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느티나무 잎은 노랗게 물들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우수수 떨어져 마당을 황금빛으로 덮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기운이 감돌아 사람들은 옷깃을 여미게 되었고 들판의 곡식들은 누렇게 익어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올해도 풍년이라며 기뻐했지만 관아의 공기는 어딘가 모르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어 폭풍전야의 고요함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형암은 매일 아침 동원으로 나가 육방 관속들의 보고를 받고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했습니다. 그는 작은 사건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려 애썼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찾아오면 귀를 기울여 끝까지 들어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험이 부족한 탓에 교묘하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자들이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는 자들을 가려내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안채로 돌아와 부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며 조언을 구했고 부인은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상황을 꿰뚫어 보곤 했습니다. 부인은 평소 바깥 출입을 삼가고 안채에서 살림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지만 그녀의 귀는 항상 열려 있어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세상 이야기에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터에서 들려오는 소문이나 하인들이 나누는 잡담 속에서도 마을의 분위기를 읽어냈고 사람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또한 그녀는 틈날 때마다 남편이 보는 법전이나 판례집을 곁눈질로 익혀 법의 엄중함과 현실의 유연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법을 스스로 깨우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숨은 노력은 형암이 올바른 판결을 내리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관아의 늙은 이방이 형암을 찾아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관에서 보낸 사람으로 눈치가 빠르고 세상 물정에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은 최근 마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이야기를 전하며 곧 큰일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마을 어귀의 주막을 중심으로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며 흉흉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암은 이방의 말을 흘려듣지 않고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형암은 평소보다 일찍 안채로 들어와 부인과 함께 저녁상을 마주했습니다. 밥상 위에는 가을 무로 끓인 맑은 국과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고 따뜻한 숭늉 그릇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지만 서로의 눈빛만 봐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형암은 낮에 이방에게 들은 이야기를 부인에게 전하며 걱정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부인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부인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는 법이고 구름이 모이면 비가 내리는 법이라며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 미리 걱정하여 마음을 다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대신 다가올 일을 대비하여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심지를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형암의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묘약과도 같아서 그는 다시금 밥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부인은 남편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자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동원의 대청마루 뒤편에 있는 작은 방으로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으나 부인이 하인들을 시켜 깨끗이 청소하고 정돈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 방과 대청마루 사이에는 얇은 발이 하나 드리워져 있었는데 방 안에서는 마루의 상황을 훤히 볼 수 있지만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부인은 앞으로 중요한 재판이 있을 때
자신이 이 발 뒤에 앉아 남편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암은 부인의 제안에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관아의 법도상 여인이 재판정에 들어올 수 없을 뿐더러 혹여나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내리게 되면 부인의 체면이 손상될까 걱정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단호한 표정으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자신은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며 오직 귀로 듣고 마음으로 판단하여 남편이 놓칠 수 있는 사소한 단서들을 찾아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야만 억울한 백성을 구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결국 형암은 부인의 뜻을 꺾지 못하고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부인의 지혜와 통찰력을 누구보다 신뢰하고 있었기에 그녀가 곁에 있어 준다면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발 뒤에 앉아 서로의 목소리가 들릴 듯 말 듯 한 거리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연습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형암은 마루에 앉아 가상의 죄인을 신문하고 부인은 발 뒤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죄인의 숨소리와 말투에서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가을밤이 깊어지자 달빛이 창호지 문을 은은하게 비추고 멀리서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가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형암과 부인은 늦은 시간까지 잠자리에 들지 않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믿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닥쳐올 시련이 두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지라도 서로를 의지하고 믿는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따뜻하고 아늑하여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문 밖으로 밀려난 듯한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관아의 담장 밖으로는 고요한 마을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꺼지고 사람들은 단잠에 빠져들었지만 오직 형암의 방과 마을 어귀 위에 주막만이 희미한 불빛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주막에서는 늦은 밤까지 술잔을 기울이는 사내들의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그들의 대화 속에는 알 수 없는 음모와 비밀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주막의 낡은 문짝이 삐걱거리며 불길한 소리를 냈고 길가에선 허수아비는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듯 팔을 흔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버들골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으며 나뭇가지에 맺힌 이슬방울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형암은 일찍 일어나 의관을 정지하고 마당으로 나와 안개 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는 오늘따라 유난히 마음이 소란스럽고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 거대한 일이 벌어지기 직전의 전조처럼 온 세상이 숨을 죽이고 그를 지켜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인 역시 일찍 일어나 남편의 채비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도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허리춤에 옥로를 달아주며 오늘도 마음을 굳게 먹고 백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형암은 부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며 반드시 부끄럽지 않은 형암이 되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안개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한 쌍의 촛불처럼 위태롭지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관아의 문이 열리고 아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당을 쓸고 형틀을 점검하며 하루 일과를 준비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아전들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굳어 있었고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수근거리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형암은 동원의 대청마루에 앉아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오늘 하루가 무사히 지나가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바람과는 달리 운명은 이미 그를 향해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할 무렵 멀리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관할을 향해 허겁지겁 달려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른 채 달려온 사람은 마을의 나무꾼이었는데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관아의 문지기에게 무언가 횡설수설하며 말을 잇지 못했고 문지기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감하고 급히 이방을 불렀습니다. 이방이 달려나와 나무꾼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의 얼굴색도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시각 부인은 안채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으나 바늘 끝이 자꾸만 손을 찔러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창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고 있었고 불안한 기운이 담장을 넘어 안채까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남편에게 큰 시련이 닥쳤음을 깨닫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곧 자신이 나서야 할 때가 올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었습니다. 형암은 동원마루에서 이방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방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마당에 엎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고했습니다. 사또, 큰일 났습니다. 마을 어귀강가에서 끔찍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체가 이방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형암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무슨 일이냐고 다그쳤고 이방은 겨우 입을 떼어 충격적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을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하고 끔찍한 사건의 서막이었습니다. 형암은 급히 말을 달려 안개가 자욱한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며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뒤따르는 아전들의 숨소리도 거칠었습니다. 강가에는 이미 몇몇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형암이 말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고 그 끝에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물에 반쯤 잠긴 채 모래톱에 걸려있는 시신은 푸르스름하게 부풀어 올라 있었고 무엇보다 목위가 깨끗하게 잘려나가 누구인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형암은 끓어오르는 구역질을 억지로 참으며 시신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신이 입고 있는 옷은 물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지만 언뜻 보기에도 평범한 상민들이 입는 삼벗이 아니라 윤기가 흐르는 비단 옷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허리춤에는 옥으로 만든 장식품이 달려 있었는데 이것은 이 고을에서 웬만한 재력가가 아니고서는 지닐 수 없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형암은 오작인에게 명하여 시신을 자세히 살피도록 했지만 머리가 없는 상태에서 신원을 파악하기란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보다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강물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물안개는 시신을 감싸며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형암은 즉시 아전들에게 명하여 강 주변을 샅샅이 뒤지도록 했습니다. 혹시라도 떠내려 갔을지 모를 머리를 찾거나 범인이 남기고 간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관졸들은 긴 장대를 들고 강물 속을 휘저으며 숲을 사이를 헤집고 다녔지만 야속하게도 강물은 흙탕물만 일으킬 뿐 아무런 단서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형암의 마음은 타들어갔고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가 작정하고 저지른 흉악한 범죄임이 분명했고 범인이 아직 마을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전염병처럼 번져나갔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올라 안개가 걷혔지만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습니다. 형암은 어쩔 수 없이 시신을 수습하여 관하로 옮기도록 명했습니다. 시신이 들것에 실려 마을을 통과할 때 길가에 나온 사람들은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리면서도 힐끔힐끔 시신을 훔쳐보았습니다. 저 비단 옷을 보니 윗마을 최부자 아니야. 아니야, 최부자는 어제 장에 가는 걸 내가 봤어. 아랫마을 박생원 같기도 하고. 근거 없는 추측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마을 전체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평화롭던 버들골에 들이운 검은 그림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안의 싹을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관에 도착한 형암은 시신을 검안실에 안치하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머리가 없어 누군지 알 수 없으니 유족을 찾을 수도 없었고 원한 관계를 조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단서는 시신이 입고 있던 고급 비단 옷과 허리춤의 옥 장식뿐이었습니다. 형암은 이방을 불러 관내에 실종된 사람이 있는지 혹은 최근에 원한을 살만한 일이 있었던 재력가가 있는지 알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방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조아렸지만 그 역시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관아의 마당에는 까마귀 몇 마리가 날아와 불길하게 울어대고 형암의 한숨소리는 깊어만 갔습니다. 그때 관아 밖에서 찢어질 듯한 여인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암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머리를 산발한 여인 한 명이 관아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땅을 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윗마을에 사는 김진사의 부인이라고 소개하며 어제 저녁에 나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찾아 헤매던 중 강가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검안실에 놓인 시신을 보자마자 아이고 서방님 하고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시신이 입고 있는 비단옷이 자신이 며칠 전에 직접 지어준 옷이라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형암이 김진사 부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려는 찰나 또 다른 여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관아를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랫마을에 사는 이 부자의 첩실이라는 여인이 들어왔는데 그녀 역시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시신에 매달렸습니다. 그녀는 무슨 헛소리냐. 이 옷은 우리 나리께서 즐겨 입으시는 옷이다. 라고 소리치며 김진사 부인을 밀쳐냈습니다. 그녀는 시신의 손에 있는 작은 흉터를 가리키며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남편인 이 부자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식간에 관아 마당은 두 여인의 싸움터로 변했고 지켜보던 아전들도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김진사의 부인은 격분하여 이 부자의 첩실 머리채를 잡으려 들었고 첩실 또한 지지 않고 악을 쓰며 대들었습니다. 내 인연 어디서 감히 남의 서방님을 탐내느냐. 네가 재산이 탐나서 거짓말을 하는 게지. 흥 웃기는 소리. 당신 남편이 빚이 많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죽은 사람을 핑계로 빚잔치라도 하려는 것 아니냐. 두 여인은 서로에게 삿대질하며 입에 담지 못할 험한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머리마저 없어 신원을 밝힐 수 없는데 산 사람들은 서로 자신의 남편이라 우기니 형암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관아의 엄숙함은 사라지고 시장바닥 같은 소란만이 가득 찼습니다. 형암은 탁자를 내리치며 모두 조용히 하라. 고 호통을 쳤습니다. 서슬퍼런 형암의 기세에 두 여인은 잠시 입을 다물었지만 여전히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형암은 두 여인을 떼어놓고 차근차근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김진사 부인은 남편이 어제 수금을 하러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 분명하며 품속에 전담 문서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시신의 품을 뒤져보니
피에 젖은 전담 문서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은 김진사 부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증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의 첩실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그 전담 문서는 우리 나리께서 김진사에게 땅을 사려고 가지고 나가신 것입니다. 김진사가 땅을 판다고 해놓고 우리 나리를 죽여 문서를 빼앗으려다 실패하자 오히려 김진사가 도망가고 우리 나리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그녀의 주장은 너무나 그럴듯하여 형암은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만약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죽은 사람은 이 부자이고 범인은 김진사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반대로 김진사 부인의 말이 맞다면 죽은 사람은 김진사이고 이 부자가 범인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시신의 머리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얼굴만 확인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명백해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가려낼 방법이 요원했습니다. 게다가 두 여인이 차지하려는 것은 단순히 시신이 아니라 시신이 품고 있던 막대한 양의 전담 문서라는 사실이 형암을 더욱 머리 아프게 했습니다. 이 문서를 차지하는 사람이 고을 최고의 부자가 될 것이 뻔했기에 두 여인은 목숨을 걸고 시신을 쟁탈하려 드는 것이었습니다. 탐욕이 번들거리는 눈빛들이 시신 주위를 맴돌며 관아의 공기를 탁하게 만들었습니다. 형암은 일단 두 여인을 각각 다른 방에 가두고 안정을 취하게 한 뒤 다시 시신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시신의 손은 험한 일을 하지 않은 듯 고왔지만 오른쪽 손등에는 첩실의 말대로 희미한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 부인 역시 남편이 어릴 때 다친 흉터가 있다고 주장했기에 이것만으로는 단정 지을 수 없었습니다. 옷감의 바느질 상태, 신발의 다른 정도, 피부의 색깔 등 모든 것을 따져보았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는 모호한 특징들 뿐이었습니다. 마치 귀신이 장난이라도 치는 것처럼 모든 증거가 두 갈래로 갈라져 형암을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관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형암은 점심도 거른 채 동원에 홀로 앉아 있었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식욕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며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다면 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 탐욕스러운 자들의 가면을 벗길 수 있었을 텐데.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바람이 윙윙거리며 불어와 창호지 문을 흔들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와 그의 심란함을 더했습니다. 그때 관아의 늙은 이방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형암의 고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듯 따뜻한 꿀물 한 그릇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방은 뒷짐을 지고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사또,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진실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옛말이 있지요. 시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저 두 여인이 저토록 필사적인지 그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셔야 합니다. 이방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탁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깊고 묵직했습니다. 형암은 고개를 들어 이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의 뿌리라, 그게 무슨 뜻인가? 이방은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슬픔은 감출 수 있어도 욕심은 감추기 어려운 법입니다. 진짜 남편을 잃은 사람의 눈물과 재물을 얻으려는 사람의 눈물은 그 맛이 다르다고 하지요. 사또께서는 이미 답을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단지 눈앞의 증거들에 현혹되어 마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요. 이방은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기고
다시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형암은 꿀물을 한 모금 마시며 이방의 말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이방이 나가고 난 뒤에 되어 형암은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시신의 신원을 밝히는 데에만 집착하여 정작 살아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두 여인의 통곡소리, 서로를 헐뜯는 독설, 그리고 전담 문서를 바라보던 그 탐욕스러운 눈빛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희미한 길 하나가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고 자칫 잘못 판결했다가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나자 관아는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형암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청은망은처럼 느껴졌고 어깨에는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듯 단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안채의 방문 앞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고 창호지 문 너머로 바느질을 하는 부인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형암은 잠시 문 앞에 서서 숨을 고르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부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지금 그에게는 누구보다 부인의 따뜻한 위로와 지혜가 절실했습니다. 형암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인은 하던 일을 멈추고 환한 미소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하인들을 통해 낮에 있었던 소동을 모두 전해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아무 말 없이 남편의 겉옷을 받아 걸어주고 미리 데워둔 따뜻한 물을 대야에 담아왔습니다. 형암이 대야에 손을 담그자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긴장했던 근육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인은 수건으로 남편의 손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며 그의 지친 얼굴을 안쓰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자리에 앉히고 다과상을 내왔습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관아 밖까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저도 마음을 졸였습니다. 형암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부덕에 소치어 시신 하나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남편이라 우기는데 도무지 누가 진짜인지 가려낼 재간이 없구려. 게다가 그들 뒤에는 막대한 재산이 걸려 있으니 이는 필시 사람의 탈을 쓴 악귀들의 다툼일 것이오. 형암은 긴 한숨을 내쉬며 낮에 있었던 일들과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말을 경청하며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반짝였고 입계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형암의 이야기가 끝나자 부인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낮에 이방 어른께서 하신 말씀이 참으로 옳습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면 보이지 않는 진실을 놓치기 십상이지요.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재판을 여시지요. 저도 약속드린 대로 발 뒤에 앉아 서방님을 돕겠습니다. 부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고 그 단호함에 형암은 다시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형암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부인, 혹시 무슨 묘안이라도 있는 게요? 저토록 막무가내인 여인들의 입에서 어떻게 진실을 캐낸단 말이오? 부인은 신비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의 혀는 거짓을 말할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무의식 중에 본심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내일은 그들의 입을 보지 마시고 그들의 공포와 욕망을 건드려 보십시오. 제가 밤새 생각한 계책이 있으니 서방님께서는 제 말대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부인은 형암의 귀에 대고 소곤소곤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형암의 표정이 처음에는 의아해하다가 점차 놀라움으로 그리고 마침내 무릎을 탁 칠 정도의 깨달음으로 변해갔습니다. 부인의 계책은 실로 기상천외하면서도 인간 심리의 허점을 정확히 찌르는 묘수였습니다. 형암은 부인의 지혜에 감탄하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 당신은 정말
제갈공명도 울고 갈 지략가요. 내일 당신의 그 계책대로 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다. 두 사람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치며 강한 신뢰의 불꽃을 튀겼습니다. 밤바람이 더욱 거세지며 관아의 풍경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공존하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발 뒤에 숨은 지혜로운 조력자가 있기에 형암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인이 깔아준 이불 속에 누워 내일 있을 재판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안개는 거쳤지만 아직 길은 멀었고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관아의 깊은 밤, 촛불 하나가 꺼지면서 방 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깨어있는 정신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동원의 대청마루에서 펼쳐질 한바탕의 연극이 버들골의 운명을 가를 것이었습니다. 과연 머리 없는 시신은 누구의 남편이며 탐욕스러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발 뒤에서 들려올 부인의 목소리가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의 동원 앞마당에는 이른 시각부터 수많은 구경꾼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전날의 소란이 마을 전체에 퍼져나가 머리 없는 시신의 주인을 가리는 기이한 재판을 보기 위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여든 탓이었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동원의 대청마루 중앙에는 형암이 앉을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뒤편으로는 어제 부인이 준비해둔 얇은 대나무 발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외풍을 막기 위한 평범한 발처럼 보였지만 그 뒤에는 사건의 진실을 꿰뚫어 볼 제3의 눈과 귀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윽고 웅장한 북소리가 3번 울리며 재판의 시작을 알렸고 관복을 갖춰 입은 형암이 위험 있는 모습으로 대청마루에 등장했습니다. 형암은 자리에 앉아 침착한 눈빛으로 마당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평소라면 수많은 시선 앞에 긴장하여 손에 땀을 쥐었겠지만 오늘은 등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부인의 존재가 느껴져 마음이 한결 든든했습니다. 그는 부인과 약속한 대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죄인을 신문하기에 앞서 자신의 마음을 맑은 거울처럼 비워내려 노력했습니다. 형암의 눈빛이 예전과 달리 깊고 그윽해지자 소란스럽던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형암의 명에 따라 두 여인이 포졸들에게 이끌려 마당 한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김진사의 부인은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 초췌한 몰골로 눈물만 훔치고 있었고 이 부자의 첩실은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으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두 여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었고 그 팽팽한 기운이 관아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형암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어제와는 다른 방식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대들은 시신이 자신의 남편이라 주장하니 남편이 집을 나설 때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날 아침 남편이 무엇을 먹었고 무슨 말을 남겼는지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고하거라. 김진사의 부인이 먼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그날 아침 남편에게 차려준 밥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속이 좋지 않다 하여 맑은 콩나물국에 밥을 반 공기만 말아 드셨습니다. 그리고 나가시면서 날이 차니 감기 들지 않게 조심하라고 제 어깨를 2번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녀의 말은 구체적이었고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는 듯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반면 이 부자의 첩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소 높은 톤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나리께서는 평소처럼 고기 반찬을 드셨고 큰돈을 벌어오겠다며 호탕하게 웃으시고 나가셨습니다. 저에게는 비단신을 사다 주겠다고 약속도 하셨지요. 형암은 두 여인의 대답을 듣고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시신이 입고 있던 옷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옷은 비단으로 지은 귀한 옷이다. 이 옷을 지을 때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느냐, 혹은 옷 안에 남들이 모르는 표식이라도 숨겨두었느냐. 형암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비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귀를 쫑긋 세워 발 뒤에서 들려올지도 모를 부인의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구경꾼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두 여인의 입을 주시했습니다. 첩실이 먼저 자신만만하게 나섰습니다. 그 옷은 장터의 비단가게에서 제일 비싼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색깔이 곱고 윤기가 흘러 나리께서 매우 아끼셨지요. 특별한 표식 같은 건 없지만 우리 나리께서 입으셨으니 그 태가 남다를 것입니다. 그녀는 옷의 값어치와 겉모습에 대해서는 청산유수처럼 늘어놓았지만 정작 옷의 구조나 바느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자꾸만 형암의 책상 위에 놓인 전답 문서 뭉치로 향했고 탐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시신이 입은 옷이 아니라 그 옷 속에 들어있던 문서인 듯 했습니다. 반면 김진사의 부인은 옷을 보자마자 다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참 만에 겨우 진정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옷은 제가 밤을 새워 직접 바느질한 옷입니다. 서방님께서 추위를 많이 타시는지라 솜을 두툼하게 넣고 안감에는 명주를 덧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형암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오른쪽 소매 안쪽에 붉은 실로 복 부자를 작게 수놓았습니다. 서방님께서 하시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들 눈에는 띄지 않게 몰래 새겨놓은 것입니다. 그녀의 말에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암은 즉시 오작인에게 명하여 시신의 옷을 확인하게 했습니다. 오작인이 조심스럽게 피에 젖은 소매를 뒤집자 과연 안감 깊숙한 곳에 파탈만한 크기의 붉은색 자수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와 하고 탄성을 질렀고 김진사의 부인이 진짜 주인님이 밝혀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자의 첩실은 당황한 기색도 없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여자가 시신을 훔쳐보았거나 소문을 듣고 지어낸 말일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남편 옷에 그런 촌스러운 수를 놓는 여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녀는 오히려 김진사 부인을 사기꾼으로 몰아쓰며 더욱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형암은 짐짓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고민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부인의 판단을 듣기 위해 시간을 번 것이었습니다. 형암은 서둘러 대청마루 뒤편에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부인이 찻잔을 앞에 두고 단정하게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표정은 아까보다 훨씬 차분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형암이 방에 들어서자 부인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를 맞이했고 형암은 답답한 속을 털어놓듯 부인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부인은 나직한 목소리로 자신이 들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방님, 두 사람의 목소리에 답이 있습니다. 김진사 부인의 목소리는 슬픔에 젖어 축축하고 무겁지만 그 떨림은 뱃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것입니다. 반면 첩실의 목소리는 기름 바른 듯 매끄럽고 당당하나 말꼬리가 미세하게 갈라지고 숨이 가쁩니다. 이는 거짓을 꾸며내느라 머리를 굴리고 있다는 증거지요. 특히
옷에 대해 물으실 때 첩실은 숨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옷을 직접 짓지 않았기에 모르는 것이 당연하나 모른다는 사실이 들통날까봐 두려워한 것입니다. 형암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인의 통찰력에 감탄했습니다. 과연 그렇구려. 나도 소매 안의 자수를 보고 김진사 부인의 말이 맞다 생각했으나 첩실이 저토록 강경하게 나오니 백성들이 헷갈려 할까 걱정이오. 놈들은 증거가 나와도 억지를 부리면 그만이라 생각하는 모양이오. 형암은 혀를 차며 답답해했습니다.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찻잔에 물을 손가락에 찍어 탁자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은 할 수 있어도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이제 그들의 공포를 이용하여 스스로 가면을 벗게 해야 합니다. 부인은 형암에게 귓속말로 다음 단계의 계책을 일러주었습니다. 그것은 범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심리전이었습니다. 서방님, 시신의 머리가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범인은 머리를 숨겨야만 신원을 감출 수 있다고 믿고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역으로 그 머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범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 사라진 머리가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인의 설명을 들은 형암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문이 아니라 범인의 영혼을 뒤흔들어 놓을 강력한 한 방이었습니다. 오후 재판이 재개되자 형암은 더욱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전들에게 명하여 관아의 문을 모두 걸어 잠그게 하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에게도 정숙을 유지할 것을 엄명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두 여인은 물론 구경꾼들도 마른 침을 삼키며 긴장했습니다. 형암은 천천히 입을 열어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여봐라, 아까 휴정시간 동안 강가에서 수색을 하던 관졸들이 기적적으로 시신의 잃어버린 머리를 찾아냈다고 한다. 형암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내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고 두 여인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김진사의 부인은 아이고 서방님 하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털썩 주저앉았지만 이 부자의 첩실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술을 파르르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옆에 있던 포졸조차 듣지 못했지만 발 뒤에 앉은 부인의 예민한 귀는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형암은 짐짓 모른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물속에 오래 잠겨 있었던 탓에 얼굴이 많이 상하여 당장은 알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의원을 불러 얼굴을 복원하는데 하루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내일 아침 해가 뜨는 대로 복원된 머리를 이 자리에 가져올 것이니 두 사람은 그때 직접 남편의 얼굴을 확인하도록 하라. 만약 거짓을 고한 자가 있다면 그 머리가 눈을 뜨고 호통을 칠 것이다. 형암의 목소리는 천둥처럼 우렁차게 울려 퍼졌고 관아의 기와지북마저 덜덜 떨리는 듯했습니다. 형암은 이어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죽은 자의 원한은 깊고도 무서운 법이다. 억울하게 죽은 귀신은 자신의 목을 벤 자를 기억하고 있으며 밤이 되면 그 자를 찾아가 목 놓아 운다고 한다. 오늘 밤 너희 두 사람은 관아의 별채에서 묻게 될 것이다. 만약 너희 중 한 사람이 범인이라면 오늘 밤 귀신이 찾아올지도 모른다. 형암은 일부러 으스스한 분위기를 조성하며 두 여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첩실은 공포에 질려 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고 김진사 부인은 슬픔에 잠겨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듯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두 여인은 각각 다른 방에 감금되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땅거미가 지자 관에는 다시금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의 정막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공기 중에 팽팽하게 당겨져 있어 작은 바람 소리에도 깜짝 놀랄 만큼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형암은 부인과 함께 안채에 머물며 첩자들을 통해 두 여인의 동태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김진사 부인은 방에서 계속 불경을 외우며 남편의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반면 첩실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방 안을 서성거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형암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인의 계책이 적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첩실이 그토록 불안해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녀가 알고 있는 진실과 형암이 말한 찾아낸 머리가 모순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진범과 한패라면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절대 찾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을 터였습니다. 그런데 머리를 찾았다고 하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거나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포는 의심을 낳고 의심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끄는 법입니다. 밤이 깊어가자 부인은 형암에게 마지막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서방님,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했습니다. 범인은 오늘 밤 반드시 움직일 것입니다. 머리가 진짜인지 확인하려 하거나 도망치려 하거나 혹은 증거를 없애려 들겠지요. 관아의 경비를 평소보다 허술하게 보이도록 하시고 첩실의 방 근처에 숨을 구멍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녀가 스스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도록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부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났고 형암은 그녀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암은 즉시 믿을 수 있는 포졸 몇 명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첩실이 갇힌 방의 문을 잠그되 힘을 주면 열릴 수 있을 정도로 헐겁게 해두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안치된 거만실로 가는 길목의 경비를 일부러 비워두고 곳곳에 잠복하여 그녀의 행동을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범인이 자신의 죄를 스스로 입증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덫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 그림자가 마치 귀신처럼 춤을 추었고 관아의 밤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위태로웠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모두가 잠든 것 같은 고요 속에서 마침내 작은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첩실이 갇혀있던 방의 문이 삐걱거리며 아주 조심스럽게 열린 것입니다. 그녀는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피더니 마치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다름 아닌 머리가 발견되었다고 소문난 그리고 몸통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거만실 쪽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식은땀이 흐르는 얼굴은 공포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호랑이 아가리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어리석은 욕망과 두려움에 이끌려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숨어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형암과 포졸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부인은 발뒤가 아닌 마음의 눈으로 이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날이 밝으면 지난밤의 어둠 속에 숨겨졌던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머리 없는 시신의 비밀, 탐욕스러운 음모, 그리고 진짜 범인의 정체까지. 버들꿀을 뒤흔들었던 기이한 사건은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동원의 뜰에서 펼쳐질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관아의 뒷마당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구름에 가려 달빛조차 들지 않는 밤,
이 부자의 첩실은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검한 실을 향해 한 발짝씩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방망이질을 하듯 거세게 뛰었고 거친 숨소리가 자신의 귀를 때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형암이 찾았다는 그 머리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진짜라면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날 것이고 가짜라면 형암이 자신을 떠보기 위해 함정을 판 것임이 분명했기에 그녀는 그 진실을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해야만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검한 실 문 앞에 다다른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지며 혹시나 지키는 사람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다행히 포졸들은 보이지 않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끼익 하는 낡은 경첩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 잠시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서늘한 냉기로 가득했고 희미한 향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거적에 덮인 시신이 놓여 있었고 그 머리맡에는 작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형암이 말한 되찾은 머리가 들어있는 상자임이 분명했습니다. 첩실은 홀린 듯 상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 상자 뚜껑을 잡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녀는 공포를 억누르며 천천히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둥근 형태의 물체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품에서 미리 챙겨온 작은 부싯돌을 꺼내 불을 켰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며 상자 안을 비추는 순간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곳에 들어있는 것은 사람의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둥근 박이었고 그 위에는 먹물로 눈, 코, 입이 우스꽝스럽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을 흉내낸 검은 실타래가 엉성하게 덮여있는 모습은 마치 허수아비의 머리통 같았습니다. 순간 첩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건... 그녀가 당황하여 뒷걸음질 치려는 찰나 갑자기 검한 실의 사방문이 활짝 열리며 횃불을 든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대낮같이 밝아진 방 안으로 형암이 위험 있는 표정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형암은 첩실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내 인연 죄 없는 자는 밤에 발 뻗고 자지만 죄 지은 자는 제발 저려 밤길을 나선다더니 그 말이 딱 맞구나. 네가 정말 결백하다면 어찌하여 이 깊은 밤에 몰래 들어와 죽은 이의 머리를 확인하려 했겠느냐. 저 박덩어리가 네 남편의 얼굴로 보이더냐. 첩실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형암은 포졸들에게 명하여 첩실을 포박하게 했습니다. 이 여자를 당장 하옥하라. 그리고 날이 밝는 대로 전 마을 사람들을 소집하여 그 앞에서 이 사건의 전모를 낱낱이 밝힐 것이다. 첩실은 끌려나가면서도 억울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가 흘린 부싯돌만이 바닥에 덩그러니 남아 타오르는 욕망이 결국은 재가 되어 사라질 것임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형암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발 뒤에 숨어 지혜를 빌려준 부인 덕분에 난공불락 같아졌던 거짓의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관아마당은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밤사이 첩실이 거만실에 잠입했다가 잡혔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형암의 명판결을 기대했고, 한편으로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짜 범인에 대한 궁금증으로 눈을 반짝였습니다. 동원의 대청마루에는 다시금 엄숙한 재판장이 마련되었고, 이번에는 김진사의 부인뿐만 아니라 포박당한 첩실도 죄인의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형암은 자리에 앉아 침묵 속에 장례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리 확신에 차 있었고,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모두들 듣거라. 어제 우리는 참혹한 시신 한 구를 두고 두 여인의 엇갈린 주장을 들었다. 한 사람은 지아비를 잃은 슬픔에 통곡했고, 한 사람은 재물을 잃을까 두려워 거짓을 고했다. 하늘은 결코 악인을 그냥 두지 않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마련이다. 형암의 서두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형암은 옆에 놓인 가짜 머리 상자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어제 머리를 찾았다고 한 것은 범인의 마음속에 숨은 공포를 끌어내기 위한 방편이었다. 만약 첩실이 진정으로 남편을 잃은 사람이라면 머리를 찾았다는 소식에 기뻐하며 아침을 기다렸을 것이다. 허나 그녀는 밤을 틈타 몰래 들어와 머리를 없애려 하거나 확인하려 했다. 이는 그녀가 진짜 머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거나 절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옳소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암은 첩실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이제라도 바른 대로 고하거라. 저 시신은 내 남편 이 부자가 아니라 김진사가 분명하다. 너는 김진사의 옷에서 나온 전담 문서를 탐내어 시신이 내 남편인 양 행세하며 그 문서를 가로채려 했다. 그렇다면 진짜 내 남편 이 부자는 어디에 있느냐 혹여 네가 내 남편마저 해한 것은 아니냐. 형암의 추궁에 첩실은 덜덜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깨닫고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첩실은 흐느끼며 충격적인 자백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이 부자의 첩으로 들어왔으나 이 부자가 빚에 시달려 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진사가 큰돈을 수금하여 땅을 사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흑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건달과 짜고 김진사를 유인하여 술을 먹인 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의 옷 속에 든 문서를 빼앗으려 했으나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면 살인죄로 잡힐 것이 두려워 머리를 잘라 강물 깊은 곳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장내는 충격과 공포로 술렁거렸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머리까지 자른 잔혹함에 사람들은 몸서리를 쳤습니다. 첩실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원래는 시신을 아무도 모르게 유기하려 했으나 강물이 불어 시신이 떠오르는 바람에 일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신이 실종된 제 남편 이 부자인 척 위장하여 김진사가 가지고 있던 전담 문서라도 차지하려 했습니다. 남편 이 부자는 빚쟁이들을 피해 며칠 전 먼 타지로 도망갔기에 시신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끔찍한 짓을 저지른 그녀의 고백에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형암은 즉시 포졸들을 풀어 첩실이 지목한 건달을 잡아들이도록 명했습니다. 건달은 마을 뒷산 움막에 숨어 있다가 들이닥친 포졸들에게 순순히 체포되었습니다. 그 역시 첩실과 나눈 미략과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그가 숨겨두었던 김진사의 소지품들도 증거물로 압수되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백일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김진사의 원혼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는 순간이었고, 탐욕스러운 악인들이 심판대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진사의 부인은 범인들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서방님, 억울해서 어찌 눈을 감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원수를 갚았으니 부디 편히 가시옵소서. 그녀의 통곡 소리에 마을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형암은 김진사 부인을 위로하며 압수한 전담 문서와 시신을 그녀에게 정중히 인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비용으로 김진사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형암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사람들은 감동하여 칭송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자 형암은 다시 대청마루에 앉아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인들은 듣거라.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거늘 그 헛된 욕망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해하고 고을을 어지럽혔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는다. 너희는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나 그 전에 김진사의 영전 앞에 가서 피눈물을 흘리며 사죄하도록 하라. 형암은 엄정한 법 집행을 선언하며 죄인들을 형틀에 묶어 옥에 가두게 했습니다. 추상 같은 판결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지자 관아 마당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이전과는 다른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고 깨끗한 평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형암의 지혜를 칭송했습니다. 우리 사또가 보통 분이 아니시네. 어찌 그 짧은 시간에 가짜 머리꾀를 내어 범인을 잡을 생각을 하셨을까? 그러게 말일세. 젊은 분이 어찌 그리 속이 깊고 명석하신지 우리 버들골에 복이 굴러 들어왔네.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담장을 넘어 안채까지 들려왔습니다. 형암은 안채로 돌아와 부인을 마주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맞이하며 엷은 미소를 지었고 형암은 그런 부인의 손을 꼭 잡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인, 이 모든 것이 부인의 덕이오. 부인의 지혜가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저 강요한 혀 놀림에 속아 진실을 보지 못했을 것이오. 형암의 진심 어린 고백에 부인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서방님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셨기에 하늘이 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저 거들었을 뿐이지요. 부인은 끝까지 자신의 공을 남편에게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형암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흉흉했던 마을 분위기를 쇄신하고 놀란 가슴들을 달래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소뚜껑에 지글지글 전을 부치는 소리와 구수한 고기, 국냄새가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다시 찾은 평화를 자축했습니다. 아이들은 마당을 뛰어다니며 웃음꽃을 피웠고 노인들은 돗자리에 앉아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며칠간 마을을 짓눌렀던 먹구름이 걷히고 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김진사의 장례식도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길에는 수많은 만장이 휘날렸고 사람들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비명에 간 안타까운 죽음이었지만 억울함을 풀고 떠나는 길이기에 그나마 다행이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김진사 부인은 남편의 묘소 앞에서 형암이 베풀어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버들골의 슬픈 사건은 서서히 갈무리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해에 질 녘이 되자 형암과 부인은 관아의 누각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버드나무 가지마다 걸려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내고
저녁 밥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는 모습은 한 폭의 그림과 같았습니다. 형암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옆에 선 부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로운 마을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이 현명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더욱 강해져야겠다. 바람이 불어와 부인의 옷자락을 살며시 흔들었습니다. 부인은 말없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두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서 저물어가는 가을 아래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관아 밖에서는 아이들이 부르는 전래 동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그 노랫소리는 마치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주문처럼 들려 듣는 이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 입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고 다시 예전처럼 정겨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고 별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형암의 방에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뇌의 불빛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희망의 불빛이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위해 따뜻한 차를 새로 우려냈고, 형암은 그 차를 마시며 앞으로 고을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지 부인과 의논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호지문에 다정하게 비치며 버들골의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큰 사건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두 사람의 신뢰와 사랑은 앞으로 닥쳐올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에 갇힌 첩실과 건달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며 밤새 흐느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사람들은 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도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고 버들골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이야기의 끝자락을 향해 시간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모두 해결되고 버들골에는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흉흉했던 소문과 두려움으로 얼룩졌던 마을은 언제 그랬냐는 듯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 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들판의 곡식들은 모두 거두어져 곳간을 가득 채웠고 앙상해진 나뭇가지 사이로는 파란 하늘이 더욱 높고 맑게 보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넉넉했습니다. 정의가 바로 서고 억울한 이가 없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마을 전체를 포근한 이불처럼 감싸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암은 이제 관아의 동원에만 앉아있지 않고 자주 마을을 순시하며 백성들의 삶을 살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책에서 배운 대로 다스리려 했다면 이제는 사람들의 눈을 바라보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암이 지나갈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허리 숙여 깊은 존경을 표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높은 벼슬아치에 대한 예우가 아니라 마을의 평화를 지켜준 지혜로운 어른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아이들은 형암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장난을 쳤고 노인들은 그의 건강을 염려하며 따뜻한 덕담을 건네곤 했습니다. 형암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그의 어깨에 놓인 책임감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었습니다. 형암의 부인 또한 안채에서 조용히 내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결코 자신의 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지자 그녀는 관아의 창고를 열어 남는 옷감으로 소못을 지어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끼니를 걱정하는 집에는 몰래 곡식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그런 부인의 덕행을 칭송하며 그녀를 친정어머니나 언니처럼 따랐습니다. 관아의 안채는 늘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 찼고 부인의 지혜로운 조언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찬세도 그저 빙그레 웃을 뿐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관아의 대문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선물들이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갓 수확한 잘 익은 홍시부터 정성껏 빚은 떡, 산에서 캔 약초, 직접 잡은 물고기까지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문지기가 한사코 거절했지만 사람들은 우리 사또님과 마님 덕분에 발 뻗고 잡니다. 이거라도 드셔야 우리 마음이 편합니다. 하며 물건을 놓고 도망치듯 가버렸습니다. 형암은 쌓인 물건들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그 물건들을 다시 관아의 식솔들과 가난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했습니다. 나눔이 또 다른 나눔을 낳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아름다운 풍경이 버들골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누명을 벗은 김진사의 부인이 관아를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슬픔에 잠겨 몸을 가누지 못하던 그녀는 이제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단정한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형암과 부인 앞에 큰 절을 올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또님, 그리고 마님,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제 남편은 구천을 떠도는 원혼이 되었을 것이고 저는 평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암은 급히 내려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부인, 고개를 드시오. 이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늘이 부인의 지혜와 정성을 굽어 살펴 진실을 밝혀주신 것이오. 부디 이제는 슬픔을 거두고 남은 생을 굳건하게 살아가시구려. 부인 역시 그녀의 손을 잡고 다독여 주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지요. 김진사께서도 부인이 건강하고 당당하게 사는 것을 바라실 겁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관아를 찾아오세요. 김진사의 부인은 두 사람의 격려에 큰 힘을 얻고 다시금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어 돌아갔습니다. 해, 질, 녘이 되자 서쪽 하늘은 붉은 노을로 물들었습니다. 관아의 기와지붕 위로 내려앉은 저녁빛은 고즈넉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친 아전들은 하나둘 퇴청하고 관아는 다시 고요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형암은 집무실을 정리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안채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느티나무는 잎을 모두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웅장하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형암은 잠시 나무 아래 멈춰서서 밤하늘에 하나둘 돋아나는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폭풍우 같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채에 들어서자 부인이 정성껏 준비한 저녁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고 화로 위에는 주전자가 올려져 있어 하얀 김을 내뿜으며 물 끓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상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가을 물을 썰어놓고 푹 끓인 쇠고기, 뭇국,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하얀 쌀밥, 잘 익은 김치와 나물 반찬들이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형암과 부인은 마주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특별한 대화 없이도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던 형암이 문득 대청마루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저 발, 에스크린 말이오. 사건이 끝났으니 이제 걷어치워도 되지 않겠소. 형암의 말에 부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방님,
저 발은 그대로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록 재판은 끝났지만 저 발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지 말고 귀를 기울여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는 그 가르침 말입니다. 저 발을 볼 때마다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형암은 부인의 말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부인의 말씀이 100번 옳소. 저 발은 단순한 가리개가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진실을 보게 해주는 마음의 거울과도 같소. 내 평생 저 발을 걸어두고 매사 신중하고 겸허하게 백성을 다스리겠소. 형암은 밥그릇을 내려놓고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부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존경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 역시 남편의 손을 맞잡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화답했습니다. 방 안의 촛불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하나로 겹쳐 놓았습니다. 저녁상을 물리고 난 후 두 사람은 화로 곁에 앉아 다과를 즐겼습니다. 부인이 깎아놓은 감은 달콤했고 차향은 은은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떨게 했지만 방 안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아늑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형암은 부인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을의 낡은 다리를 보수하고 서당을 늘려 아이들을 가르치며 농사법을 개량하여 백성들의 살림을 넉넉하게 하겠다는 포부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지혜로운 조언을 덧붙이며 밤늦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을의 모든 불빛이 꺼지고 오직 달빛만이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버들골의 밤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강물은 소리 없이 흐르고 산짐승들도 잠이 든 시각이었습니다. 형암과 부인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습니다. 부인은 이불을 펴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서방님, 오늘 밤은 참으로 달이 밝습니다. 저 달처럼 밝고 둥근 마음으로 오래오래 이 마을을 비춰주세요. 형암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대라는 해가 내 곁에 있으니 나는 영원히 빛을 잃지 않는 달이 될 수 있을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불 속에 누운 형암은 천장을 바라보며 편안한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악몽에 시달리며 잠을 설쳤던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옆에 누운 부인의 고른 숨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많지만 지혜와 사랑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서는 약하지만 믿음으로 하나 된 두 사람은 그 무엇보다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인의 손을 살며시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형암은 버드나무가 춤추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사람이 웃고 있었고 억울한 일도 슬픈 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만들어갈 버들골의 미래였고 부인과 함께 걸어갈 인생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잠결에 뒤척이던 부인이 남편의 품으로 파고들었고 형암은 그녀를 포근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방 안의 온기는 밤새도록 식지 않았고 두 사람의 꿈은 같은 곳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면 버들골에는 또다시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대장간에서는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지며 아이들은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를 낭랑하게 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평범한 일상은 예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되찾은 평화이기에 더욱 소중하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에 더욱 단단한 일상이 된 것입니다. 형암과 부인의 지혜로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오래도록 버들골의 전설로 남게 될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 끝의 풍경을 댕그랑 울립니다. 그 맑은 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가 잠든 마을 사람들의 꿈속까지 평화를 배달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의 원한은 풀렸고 욕심 많은 이들은 죄값을 치렀으며 착한 이들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바라는 세상의 이치이자 예시야기가 전해주는 따뜻한 위로가 아닐까 합니다. 이제 버들골의 긴 밤도 서서히 물러가고 희망찬 새벽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무거운 짐들은 모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형암의 지혜와 부인의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의 곁에도 머물러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발 뒤에서 들려오던 지혜의 목소리는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작지만 분명한 울림으로 남아 올바른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진실을 보는 눈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평온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 주머니를 묶을 시간입니다.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눈꺼풀도 어느새 무거워졌겠지요. 창밖에는 별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고 달림은 은은한 빛으로 여러분의 잠자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포근한 이불 속에서 따뜻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욱 맑고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깨어나 여러분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버들골의 평화로운 바람이 여러분의 창계도 머물기를 바라며 이만 이야기를 마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아주 깊고 편안한 잠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